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젠슨항이 이제 TSMC와의 면담 중에 전용 패키징 라인을 만들어 달라, COWS 패키징이라고 블랙웰 최신의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패키징 라인을 본인 걸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제 TSMC 측에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서 미팅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뉴스에 따르면 젠슨항이 겉으로는 상당히 점잖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생존을 위해서라면 못할 말이 없는 상당히 강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느꼈는데, 동양계 사람처럼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유한데 본인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에 TSMC 방문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TSMC 경영진이 돈은 이거 엔비디아가 될 거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상당히 서로 공격적인 비즈니스가 있었다. 그도 그렇게 TSMC 측 입장에서는 그 잘났던 애플마저도 전용 공정을 따로 내주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매출 기준으로 TSMC 1등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됐어요. 그전에는 애플이 압도적이었죠. 본인들의 1등 고객사라서 어떻게 보면 또 해줄 만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월에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생기는데,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엔비디아 CEO 젠슨항이 연설을 했단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TSMC가 매우 훌륭하나 필요시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요 한마디에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야, 철옹성 같던 TSMC와 엔비디아의 밀월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럼 다음 타겟이 어디였겠습니까? 이 전 세계들 투자자 눈이 돌아간 곳, 바로 삼성전자였죠. 다음 파운더리가 어디냐? 당연히 그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난리가 났었죠. 대호재다, 젠슨항의 추석 선물이다, 이 설레발을 오지게 쳤었는데 다음날에 역시나 K 주식 해버렸죠. 바로 엔비디아발 추석 선물 도로 빼앗겼다, 2%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인텔을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 인텔도 사실 이 야부리는 정말 열심히 털는데 막상 실제로 결과로 보여주는 건 크게 없다. 야, 이거 인텔한테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닌가라는 미국 정부의 의구심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향후 먹거리 시장 중 가장 거대한 시장인 파운드리 시장이 그냥 TSMC 일강 구도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삼성이나 인텔이 그냥 파운드리를 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TSMC의 점유율은 이번 분기마저도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61.2%, 삼성전자는 또 떨어져서 11.3%밖에 안 되고요. 확실히 기술력과 자본 싸움에서 다른 업체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트위터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 내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 HBM은 믿을 수가 없다, 괜찮다고 하는데 매번 에러 뜬다, 그리고 뭐 이제 엔비디아 인력에게 자꾸 전화로 물어보지 말라, 일 요청하지 말라, 내가 고객이지 너희들 직원이 아니다, 27년까지는 삼성 제품을 구매하겠다. 그런데 이제 H사와 M사, 마이크론이겠죠, 여기 공급이 늘어나면 그것도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도 삼성 들어간 제품은 안 받겠다고 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현실이죠. 물론 이 소스가 불명확해요. 그냥 트위터 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HBM 메모리 진척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라지만, 냉정하게 현재 상황이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테크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젠슨항이 나와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젠슨항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인사이트들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짧게 핵심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픽,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비싸다는 오해에 대해서 젠슨항이 변명을 하는데요. 먼저 컴퓨터는 더 고밀도화될 것이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띄엄띄엄 구성되어 있고, 엔비디아는 이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정말 작은 데이터 센터로 바꾸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거대했던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블랙웰 아키텍처, 이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면은 그 부피와 밀도가 현저히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이 성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데이터 센터 한 동의 성능이 이 렉 하나만 가지고도 구현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렉 하나의 가격이 대략 3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억쯤 한다.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40억이 결코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기존 데이터 센터에 쓰여진 이 케이블 일들 있죠? 이 케이블 가격만 하더라도 수백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렉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게 훨씬 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액체 냉각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요새들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도 이런 수냉 쿨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거대한 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쿨런트, 액체가 터져버렸을 때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점과, 이 데이터 센터의 부피가 너무 커서 이거를 액체로 쿨링하기 힘들었다는 점인데, 블랙웰 이후 다음 세대부터는 전통적인 공냉 방식 대신 순행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순행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성능도 훨씬 좋아지고
열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닐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제작하는데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두 개의 순행 솔루션 회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버티브 홀딩스인데 여기는 다이렉트 칩 형식의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칩 자체를 냉각하는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회사가 있죠.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기는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해서 서버 자체를 액체에 담궈서 냉각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이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상당히 전망이 밝은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지백 칩들을 받아서 서버를 제조하는 가장 큰 회사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비싸다는 건 오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훨씬 싸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다른 회사들의 AI 가속기를 무료로 사도 우리께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다. 우리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엔비디아가 우위 전략이다 라는 거예요. AMD나 인텔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만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인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봤던 거죠. 이 AI가 진짜 돈이 되느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1년에 수십조 원씩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투자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게 돈이 되느냐? 첫 번째로 1단계는 가상화라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원래는 모든 회사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언가 기계장치를 설치했어야 됐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가상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직접 물리적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상의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가상이라는 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각종 유지 수선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걸 관리하는 인력도 역시 덜 필요로 할 거고요. 그런 1단계 가상화 시퀀스가 진행될수록 이제 비용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가상화된 컴퓨터를 모조리 클라우드 서비스화 시킨 거예요. 이게 또 현대 인터넷 이후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이 가상화한 리소스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겁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 컴퓨팅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필요한 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안 되게 이 필요한 회사들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레 비용이 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겠죠? 지금까지 많이 효율화된 비용이 이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덕분에 훨씬 더 줄게 됩니다. 이 스파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엔진이 있습니다. 자, 스파크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엔비디아 AI 가속기로 가속할 경우 대략 20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쓰는데 돈이 2배 더 들더라도 엔비디아를 쓸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최소 10배 이상 비용 효율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스파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AI와 관련한 워크로드에서는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게 엔비디아의 쿠닥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걸 자세히 말하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를 쓰면 쓸수록 비용을 아끼는 거고 돈을 버는 거다. 자,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기시지 않겠지만 빅테크 같은 경우 1달러 GPU를 투자할 때마다 5에서 7달러를 오히려 벌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직접 계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빅테크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 엔비디아 GPU를 빌려서 일반 소비자나 기업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이고 이게 알짜 사업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하나 3천만 원 주고 살 때마다 이거를 5년치로 계산해보면 한 1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내년에 거의 300조 원이 넘는 돈을 AI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야 방구석에서 뭐 그거 사는데 300조 원 쓰냐라고 비판을 하겠지만 뭐 이 경영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투자하는 거 돈이 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젠슨항은 상당히 자신있게 고객들은 즉각적인 ROI 투자 대비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인공지능 발전시키는 거 보면 반드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오픈 AI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미쳤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절대 읽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새로운 모델인 오원한테 한번 해석을 시켜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 실제로 얘가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계속 뭘 하길래 제가 이걸 열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알아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진짜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글 메시지는 암호 해독이 필요하거나 특정 부로 인코딩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영어 자판과 한국어 자판의 모음키 위치를 대조해서 혹시 영어를 한국어로 입력한 게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가설을 세우고 심지어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자 아 맞다 이러면서 다시 생각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진짜 사람이 할 법한 생각과 추론을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글인 상황적 맥락까지 파악해서
거의 완벽한 해석을 내놓아요. 이 하찮은 기계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런 일을 하냐. 아무리 부정하셔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거의 넘어섰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벤치마크에서 전작 대비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줬어요.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는 95점을 받았고요. 박사 수준의 시험을 평가하는 GPU-A에서는 박사들 평균이 70점인데 반해 물리학 같은 경우 거의 92점 나오면서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와 함께 이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지능과 지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뤘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 AI 가속기의 사용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으며 이미 구축한 강력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수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물러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년 피익값이 27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역사적 평균이 36배였는데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기술력과 포텐셜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